미국 이민당국 수용시설에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이 이르면 오는 10일에 출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석방 뒤 미국 재입국 제한 같은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무리한 체포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네, 미국 조지아주 폭스턴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구금된 한국인들 지금 많이 힘들 텐데 출국 일정 구체화되고 있습니까? 네, 한국인 300여 명은 제 뒤로 보이는 구금시설에서 나흘째 지내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아침 9시부터 주 워싱턴 대사관 등 현장 대응반의 면회가 약 3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면담을 마치고 나온 조기중 총영사는 취재진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희망자들을 한국으로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오는 수요일인 10일쯤 전세기로 떠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버스를 통해서 약 50분 정도 떨어진 잭슨빌 국제공항으로 이동한 뒤 한국으로 송환되는 일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영사 면담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말에만 가능한 일반인 면회는 일부만 허용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인 오늘 오전 일찍부터 협력업체 관계자 등 수십 명이 줄을 서서 기다렸지만 한국인 면담은 20명 정도만 이뤄졌고 나머지 직원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네, 전해주신 것처럼 면회가 이뤄지면서 구금된 한국인들 상황도 조금씩 전해질 텐데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구금된 직원들을 만나고 나온 관계자들을 취재해보니까 정부가 석방 교섭을 마무리했다는 소식에 안도하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다만 냉난방 문제 등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도 전해졌고 일부 직원들은 건강 문제로 의약품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 등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상황에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온 현지 업체 관계자의 말 잠시 들어보시죠. 후각을 채우고 채울 때 원래 미란다 고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고지도 없었고 다 불법인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어이가 없었고. 이와 함께 석방 이후 미국 입국이나 재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이민 당국이 비자 종류에 따라 자진 출국이라 하더라도 최소 5년, 추방의 경우에는 최대 10년간 미국 입국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현지 업체 관계자의 말 잠시 들어보시죠. 직원들 가족들은 걱정을 많이 하죠. 나중에 이제 여기서 추방되면 5년 10년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그랬을 때 개인적인 불이익이나 이런 것도 좀 걱정하고 지금 당장은 그거보다는 직원들 빨리 이제 집에 보내는 게. 또 일부 협력업체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등의 미국 이민 당국의 단속 정보를 미리 보고했지만 무리하게 공장을 가동하다가 대규모 구금 사태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이민 당국의 대규모 구금 사태에 항의하는 집회도 열렸습니다. 현지 시간 6일 오후 조지아주 전역에서 온 시위자들이 이곳 근처인 브라이언 카운티에 모여서 구금된 사람들은 공동체 일부이자 노동자들이라며 범죄자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지아주 폭스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폭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대규모 단속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주미 대사관은 구금된 우리 국민의 신속한 귀국을 위해 미국 측과 절차 조율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국 정부가 기업 현장에서의 대규모 단속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안보 책임자인 톰 경찰은 한국 기업 건설 현장에서의 압수수색과 체포 같은 대규모 단속을 앞으로 더 많이 보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톰은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전 CNN과의 인터뷰에서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진행한 단속과 유사한 상황이 더 이어질 거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We're going to do more worksite enforcement operatives because number one, it's a crime to enter this country illegally. Number two, it's a crime to knowingly hire an illegal alien. 네, 홍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이민 정책으로 미국은 역사상 가장 안전한 국경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민 승원 단속국 IC의 현장 단속 작전 역시
국경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대규모 단속이 전 세계에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말했는데요. 홍보는 또 기업들이 불법 체류자를 고용해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Look, no one hires an illegal alien on the goodness of their heart. They hire them because they can work them harder, pay them less, and undercut the competition that hires U.S. citizen employees. They drive wages down. 네, 미국의 국경을부 책임자가 앞으로도 대규모 단속을 예고하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등 미국에서 현지 공장을 건설하거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기업들도 관련 대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국민들 10일쯤에는 귀국길에 나설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지에서 우리 정부의 움직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먼저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워싱턴으로 출발합니다. 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곳에 도착하는 대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나서 구금된 한국인의 조기 석방과 귀국을 위한 악한 행정 절차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현 장관의 방문에 앞서 워싱턴 DC에 있는 주미대사관도 분주한 모습이었는데요. 주미대사관은 이곳 시간으로 휴일인 오늘 대책회의를 열었고요. 이 300여 명의 신속한 귀국을 위해 미국 측 관계자들과 접촉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조 장관이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구금자들의 조기 귀국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미 국무부, 국토안보부 등 관계자들과 사전 조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석방 직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미국 측의 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미국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조기 귀국 이후 업무 등을 위해서 다시 미국으로 입국할 경우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핵심은 검찰청 폐지인데요.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만 수사 권한 집중과 수사 능력 확보 등 향후 풀어가야 할 숙제도 적지 않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정부가 검찰청 폐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검찰의 수사 기능은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이 맡게 됩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될 예정인데 행안부가 이미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를 담당하는 만큼 수사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공소청의 영장 청구권, 기소권으로 견제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사법 통제에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또 다른 괴물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1차 수사기관들의 어떤 권한들이 집중돼 갖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1년이라는 유예기간 동안 중수청이 충분한 수사 능력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문제입니다. 법무부 소속이던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소속 부처를 바꿔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게 제한적일 수 있는 만큼 검찰이 쌓은 수사 노하우를 어떻게 유지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당정이 추후 논의할 과제로 남겨둔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커질 수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 계획이 발표된 뒤 검찰은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만을 냈지만 앞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보안수사는 권한이 아닌 의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이를 사수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자칫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우려를 불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보안수사하면 기소할 수 있었던 건데도 계속 핑퐁핑퐁하다가 끝나거나 불기소로 가거나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라는 거죠. 검찰개혁이 닻을 올린 가운데 졸속이어선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국민을 위한 개혁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경제부처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기획예산처가 예산과 재정을 담당하는 장관급 부처로 부활하고요. 환경부는 에너지 정책 기능까지 맡는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확대 개편됩니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2018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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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2월 20
경제부처는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하고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먼저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됩니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예산 편성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이관됩니다.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부활하는 기획예산처는 예산과 재정,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을 맡으며 국무총리실 소속입니다. 예산처 수장은 장관급으로 국무위원회에 보임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 재정 정책 및 재정 관리 기능과 함께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됩니다. 경제정책의 총괄과 조정, 세제, 국고 기능을 맡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합니다. 재경부와 예산처가 각각의 핵심 기능에 집중해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예산 기능이 없는 재경부의 경제 컨트롤 타워 기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금융정책 일원화 차원에서 금융위원회가 맡고 있던 국내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로 넘어갑니다. 금융위의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분리돼 신설됩니다.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추진을 위해 환경부가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확대 개편됩니다. 현행 분산된 정부 조직 체계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총괄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하여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개편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축소됩니다. 에너지 정책이 산업정책과 분리되는 건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합쳐져 상공자원부가 만들어진 이후 32년 만에 처음입니다. 소상공인 정책 수립과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 차관자가 신설되고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개편 승격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여야 대표 등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합니다. 오늘 오찬에는 이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여야 회동을 마친 뒤 장 대표와 별도로 회동할 계획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검찰 개혁의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국민의힘을 겨냥한 특검 수사에도 항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 성비위 문제로 시끄럽던 조국혁신당이 결국 지도부 총사퇴를 결정했습니다. 2차 가해 파문을 빚은 관련자들 역시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 당은 당분간 비대위 체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당내 성비위 논란을 빚은 조국혁신당이 주말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당 안팎에서 벌어진 문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자신을 포함한 지도부 총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이제 저와 최고위원 전원은 물러납니다. 사건 이후 미흡한 피해자 구제 조치 등으로 은폐 의혹을 받았던 황현선 사무총장도 같은 날 사퇴했습니다. 당이 부족하고 서툴렀던 것이지 은폐와 회피가 아니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비위가 죽고 사는 문제냐고 했던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에 이어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라고 말했던 이규원 혁신당 사무부총장 등 2차 가해 논란을 빚었던 인사들도 잇따라 사의를 표했습니다. 지난 4일 강미정 전 혁신당 대변인이 당내 성비위 사건을 폭로한 지 사흘 만에 관련자들이 줄줄이 물러난 겁니다. 혁신당은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과 지도부 총사퇴가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국 원장 역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당내 최고 영향력을 가진 인사인 만큼 책임론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석방되고 난 뒤에 바로 여러 일정이 잡혔어요. 그 과정에 저라도 조금 빨리 이분을 만나서 소통했으면 어땠을까. 지도부 전원이 물러난 혁신당은 곧 비대위원장을 선출해
오는 11월 전당대회 전까지 비대위 체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혁신당은 또 이번 사건에 연루된 당직자 전원의 당직을 정지하고 당내에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기입니다. 네, 이번엔 특검 수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이번 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불러 조사합니다. 특검이 수사에 고삐를 쥐는 가운데 이들이 특검에 출석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특검이 이번 주 화요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국무총리 비서실장 자리를 둘러싼 매간매직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이 한 총리에게 소환을 통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의 임명 경위를 캐물을 걸로 보입니다. 당시 한 전 총리는 자신이 후보를 제안한 게 아니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일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걱정 마시고 하여튼 저 뽑아주십시오. 그랬더니 며칠 뒤에 우리 박성근 전직 검사님을 딱 이력서를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특검은 김건희 씨가 인사청탁 대가로 반클리프 앞에 목걸이 등을 받은 것을 윤 전 대통령도 인지하고 있었는지 파악하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특검 출석도 예정돼 있습니다. 특검은 한 총재가 통일교의 각종 청탁을 승인한 의혹의 정점이라고 보고 있는 만큼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가 출석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현재도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검이 소환 조사가 원칙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데다 이미 한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만큼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 총재가 재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는다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한 번도 수사기관에 공개 출석한 적이 없는 한 총재가 이번 주 첫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이르면 오늘 재판에 넘깁니다. 전 씨는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넨 통일교 측 현안 청탁을 위한 8천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윤 전 본부장과 함께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시키는 방식으로 재작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네, 2030년까지 5년 동안 수도권에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습니다. 수도권에는 오는 2030년까지 5년 동안 모두 135만 가구, 연간 27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3년 공급 실적과 비교하면 1.7배 수준으로 매년 11만 가구 늘어난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인허가 기준으로 산정한 공급 물량이 정책 체감도가 낮고 실제 준공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 정부의 공급 목표는 착공 기준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수도권 도심주택 공급의 핵심인 정비 사업을 촉진하는 방안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공공성이 강조된 게 핵심인데요.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던 공공도심복합사업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재개발도 주력할 예정입니다. 차효정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가. 이곳은 2022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는데 아직 본격적인 사업 추진 여부가 확실치 않습니다. 공공도심복합사업은 LH가 주도하는 공공정비사업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지만 아직 첫 삽을 뜬 사례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제도 개선을 위해 공공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예고했습니다. 현재 역세권 준주거지역은 재개발 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올릴 수 있는데 앞으로 3년 동안은 이를 저층 주거지에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용적률을 올려주고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서 수도권에 2030년까지 5만 호를 착공할 방침입니다. 어느 정도 그러면은 뭐 기부 체납이 들어갈지 또 추가 부담금이 어느 정도 될지를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으로 보면은 그동안에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좀 메우는 어떤 그런 대책이 될 수 있다. LH가 참여하는 공공정비 사업에 대한 특례도 확대합니다. 법적 상한 용적률이 공공재개발 때는 1.2배, 공공재건축 때는 1배였지만 앞으로는 둘 다 모두 1.3배로 상향합니다. 다만 용적률 혜택을 주는 만큼 공공기여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공공성과 사업성과의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결국 사업의 속도를 결정짓는 거는 사업성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확보되어야 주민 동의도 빠르고 민간 참여도 활발해지기 때문에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사업 절차도 개선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 3천 가구를 조기 착공합니다. 공모 방식의 한정된 방식을 주민 제한 방식으로 바꾸면 최소 6개월 이상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심 내 방치된 빈집 정비를 촉진하는 관련 법까지 만들어 빈집을 활용한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관심이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선은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정부는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본다는 방침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서 수요 억제 대책도 내놨습니다. 오늘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주택담보 인정 비율, 그러니까 LTV 상한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1주택자의 수도권 전세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못 받기로 했습니다. 공급대책과 함께 나온 대출 조이기 정책 내용을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영성 등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가계대출 오름폭까지 커지자 정부가 6.27 대책 이후 2달여 만에 추가 대출 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먼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의 LTV, 주택가격 대비 담보대출 한도는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주택 수요도 더욱 촘촘히 관리하겠습니다. 규제지역 LTV를 50%에서 40%로 낮추는 등 대출 규제를 보완하고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대출은 사실상 금지됩니다.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주택을 새로 지을 때의 최초 대출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은 예외로 뒀습니다. 6.27 대책보다 규제 대상은 좁아졌지만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다는 건 마찬가지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이 주거사다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대출이라든지 하는 분을 막아버리니까 현실적으로는 현금을 갖고 있는 부자들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1주택자가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 전세 대출을 받을 때 한도도 2억 원으로 일어나다면서 1인당 평균 6,500만 원씩 줄어들 전망입니다. 2억 원에서 3억 원까지 보증 회사마다 달랐던 기준을 통일하면서 전세대출 관리 강화를 위한 포석을 깐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전세대출에 대한 DSR 확대 적용과 보증 비율 축소 방안에 대해선 가계부채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와 별개로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내줄수록 은행이 더 큰 부담을 지는 방식으로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 기준도 내년 4월까지 개편할 예정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로 사실상 막혔던 기존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의 대환대출을 한도 제한 없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신진창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연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능해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증액 없는 대환대출의 경우 1억 원의 한도 제한 없이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엔 미국 조지아주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민당국 구금시설에 있는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이르면 현지 시간으로 오늘 10일 한국행 전세기에 탈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 중 워싱턴 총영사는 취재진과 만나 구금 한국인들의 귀국 시점에 대해서 수요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전세기는 폭스턴 구금시설에서 차로 50분가량 떨어진 플로리다주 잭슨빌 국제공항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정부의 국경안보총괄 책임자가 조지아주의 현대차 그룹 LG 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뤄진 대규모 단속을 앞으로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톰 호먼 미 국경차르는 현지 시간 7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4일 조지아주에서 진행된 대규모 단속이 더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일단 이번 사태는 조기에 수습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앞으로 과제가 많이 있고요. 책임 여부를 둘러싸고는 공방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휴일 오후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구금된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그룹과 LG 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체포됐다는 보도가 나온 지 이틀 만입니다. 전세기를 보내 우리 국민을 귀국시키겠다는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구금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행정 절차만 남아있고 이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합니다. 구금된 국민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며 유서 사례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과 개선 방안 추진을 거론했습니다. 사안이 조속하게 해결되어도 그 이후에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당정대와 함께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미국 내 행정 절차가 언제 마무리될지 예단은 어려운 상태로 외교부는 영사 면담 등을 통해 구금시설 내 불편사항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태는 수습 국면에 들어선 모양새지만 정치권에선 원인과 책임을 놓고 공방이 과열되는 양상입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외교적 참사이자 국민적 굴욕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가장 강력한 형태로 표현한 외교적 불만입니다. 대통령은 분명한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태 해결이 우선이라며 교섭 마무리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진 공식 논평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민주당 의원 모임은 미국의 저의가 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증 발급 절차 개선을 미국 측에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YTN 이정원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인 노동자 대량 구금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출석해 미국과의 석방 교섭 진척 상황 등 현안에 대해서 직접 답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나와 중국 전승절 행사 뒤 북한의 동향 등에 대해서 현안 보고와 질의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번에 불법 체류자 단속이 벌어진 미국 조지아주의 배터리 공장은 LG 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가 합작해서 약 6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내년부터 배터리를 양산할 계획이었는데 이번 사태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 산업계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한국인 직원 290여 명이 구금된 LG 에너지솔루션 최고 인사 책임자가 현지로 급파됐습니다. 출국길에 취재진을 만난 김기수 CHO는 무엇보다 직원들이 빨리 풀려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은 우리 엔솔 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 모두의 신속한 조기 석방이 최우선입니다. 정부에서도 총력을 다해서 대응해 주시고 있는 만큼 모두의 안전하고 신속한 복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태가 벌어진 미 조지아주의 배터리 공장은 LG 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가 함께 6조 원을 투자해 건설 중인 곳입니다. 355만 평에 달하는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부지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으며 면적은 약 32만 평. 연간 30기가와트시 분량의 배터리셀을 양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두 회사는 이곳에서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셀을 생산한 뒤 같은 부지에 있는 현대모비스 공장에서 배터리팩으로 만들어
현대차 엘라베마 공장과 기아 조지아 공장 등에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 재작년 착공에 올해 말 건설을 마치고 내년 본격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이번 사태로 배터리 핵심 기지 가동 지연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 투입 인력이 관행적으로 단기 비자를 활용해온 만큼 미국에 투자 중인 다른 기업들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현대자동차는 LG엔솔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있는 다른 한국 기업에 대해서도 이러한 것들을 빌미로 해서 또 단속을 할 수도 있고 또 구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정부에서 구금자들에 대한 석방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조금 막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문제의 불씨를 계속 아는 채로 미국 투자를 해야 하는 산업계는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 마련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경제 현실 뉴스입니다. 3명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오는 29일부터 무비자로 최대 15일 동안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게 됩니다. 경기 불황 속 제때 빚을 갚지 못한 자영업자가 지난 2020년 이후 4년 7개월 만에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번 달부터 산란개 한 마리당 사육 면적을 확대하려던 정책을 2년 늦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들어 국내 주식시장이 요동치면서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가운데 16개 종목의 순위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가 최근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에서 무단 소액 결제 피해가 일어난 것과 관련해 상품권 판매 업종 결제 한도를 10만 원으로 일시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이 비즈니스석과 일반석 사이 등급인 프리미엄석을 도입하면서 함께 추진한 일반석 343 배열 좌석 개조 계획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벌어진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태블릿 PC와 또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서울 서대문구 유괴미수 혐의 피해자 A씨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동종전과 이력이 없고 현재까지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 분석 결과 새로운 단서가 확인될 경우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혐의 사실과 고의성 등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대부분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칠 염려도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 등에 대해 범행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괴 시도가 3차례에 걸쳐 반복됐을 뿐 아니라 차량을 후진해 도망가는 초등학생을 쫓아가는 모습도 CCTV에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의자 3명 중 1명이 범행을 제지하며 하지 말라고 했으나 나머지 2명이 계속해서 범행을 시도한 점도 영장 신청한 이유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단순한 장난이었고 차에 태우려는 목적은 없었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범행 차량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태블릿 PC와 휴대전화 세대를 확보해 분석을 맡긴 경찰이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선선한 초가을 날씨입니다. 다만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짙은 복사 안개가 만들어졌는데요. 현재 심한 곳은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바짝 좁혀져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0.7도, 청주 20.1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30도를 밑돌며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29도, 광주와 대구도 29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 강릉 지역은 메마른 날씨가 지속하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낮 동안 산발적인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부터는 전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빗줄기가 거세지겠고요. 내일까지 이들 지역에 최고 100mm 이상, 경남 남해안에도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는 목요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고요. 내일 낮부터는 30도를 웃돌며 늦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구현할 정부 조직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당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을 막판 조율한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은 19부 6처 19청으로 요약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의 뜻을 모았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정부 여당이 추석 전 완수를 공언한 검찰청 폐지, 즉 검찰개혁 분야입니다. 당정은 기존 검찰의 기소 수사 권한을 새로 신설되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만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 1년 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거대 공룡부처란 지적을 받아온 기획재정부도 재정경제부와 총리실 소속 기획예산처로 쪼개기로 했습니다. 기재부가 재경부로 명칭을 바꿔 경제정책 총괄 등 기능을 수행하고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과 예산 기능을 예산처가 전담한다는 구상입니다.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은 재경부로 이관하기로 했는데 남은 조직은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됩니다. 재경부와 예산처는 올해 말까지 이어지는 국회 예산정국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2일 정식 출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서 환경부는 확대 개편돼 산업통상자원부의 이 에너지 정책까지 맡게 됐습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는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 출범해 일원화된 방송정책 기능을 수행합니다. 정부 여당은 이 같은 확정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말 처리할 계획인데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검찰청은 7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비리 척결과 권력의 충견이라는 평가가 혼재된 영욕의 세월 동안 이 개혁을 둘러싼 논란도 끊이질 않았는데요. 바람잘 날 없었던 지난 시간들을 이형원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법원에서 독립한 독자적인 검찰 조직이 만들어진 건 지난 1948년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이 탄생한 겁니다. 이런 막강한 권력을 견제하려는 논의가 시작된 건 1999년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자치경찰제 도입 공론화로 경찰 수사권 독립까지 거론됐지만 검찰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대통령이 직접 검사와의 대화에 나섰지만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며 흐지부지됐고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우선 일이 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진척은 없었습니다. 전환점은 검찰 개혁을 국정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부 들어섭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경찰이 더 큰 권한을 가질수록 책임도 더 커집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으로 검찰 수사권 범위가 줄어든 데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수사권을 넘기는 방안까지 추진되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수 완박을 반대하며 직을 던졌습니다. 국회를 완전히 펼치게 하는 이 국회 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곧장 검찰 수사권 회복에 나서 이른바 검수 원복 시행령을 마련했습니다. 중요 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를 과도하게 제한해서 국가 전체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면 우리 국민과 사회가 얻게 되는 공익이 무엇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해당 시행령 개정을 포함한 검찰 개혁에 다시 시동을 걸었고 아예 조직 폐지를 결정하면서 검찰청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9월 4일 목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추석 고속철도 SRT 운영사 SR이 오늘부터 나흘간 추석 승차권 예매를 진행합니다. 예매 대상은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운행하는 열차로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오늘과 내일 우선 예매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 대상 예매는 모레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전국의 대형 물탱크차가 오늘 강릉에 집결해 긴급 급수 지원에 나섭니다. 소방청은 국가소방동원령 2차 발령에 따라 오는 10,000리터 이상 물탱크차 20대가 강릉에 집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 원서 접수 개시에 맞춰 오늘부터 올해 말까지 입시비리 신고를 접수합니다. 신입생 충원을 위해 재학 의사가 없는 학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해 허위로 등록하게 하는 행위나 면접 실기 등 평가 과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등이 중점적인 신고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국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패배로 퇴진 압박을 받아왔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결국 집권 1년 만에 사퇴했습니다. 다음 총리로는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휴일 저녁 기자회견을 열고 사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この度私は自由民主党総裁の職を辞することといたしました。 이시바 총리는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면서 당내에서 거센 퇴진 압박을 받으면서도 정권 유지 의욕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쌀값 안정화 대책,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 등을 거치면서 지지율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민당 내부의 퇴진 요구를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자민당 소속 의원과 지역 대표 등 342명이 조기 총재 선거를 실시할지 결정하기 하루 전에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米国関税措置に関する交渉に一つの区切りがついた今こそがそのしかるべきタイミングであるとこのように考え後進に道を譲る決断をいたしました. 이미 과반에 가까운 160여 명이 자민당 총재를 새로 뽑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진 터라 결과를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시바 총리가 사임하면서 다음 총리가 될 자민당 총재 선출 절차도 시작됩니다.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보통 다수당 총재가 총리가 됩니다. 차기 총리 여론조사에서는 여성 아베로도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의 전 경제안보상과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의 아들인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앞서 있습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더 강경 보수 노선을 걷고 있어서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관측이 있지만 두 사람 모두 올해 광복절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자리를 시진핑 주석과 만날 기회로 본다는 뜻입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한국 방문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고 미 CNN 방송이 전했습니다. 에이펙 기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에이펙 기간 시 주석과의 양자회담 가능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면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 시 주석 또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지만 김 위원장의 참석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미중 정상회담 성사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CNN은 이번 방안이 북중러 정상 사이 밀착 움직임이 부각되는 시점에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새 정상이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자 SNS를 통해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싶어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CNN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2019년 북미 비핵화 협상 당시 김 위원장 도청을 위해 특수부대를 침투시켰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작전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부인했고 북한은 아직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올해 안에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자 정상회의인 APEC 참석을 계기로 대미 투자 확대에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CNN은 방안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국은 이번 회의를 대규모 투자 확보의 기회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잔대입니다. 러시아가 지난 주말에 우크라이나 전역에 개전 이후에 최대 규모의 공습을 강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에너지 돈줄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트럼프는 푸틴을 겨냥해 다음 단계의 대러 제재가 준비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 각지를 800여 대가 넘는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개전 이후 하루 최대 규모의 드론을 보낸 겁니다. 처음으로 공격받은 우크라이나 정부 청사를 포함해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Наслідки цієї ворожої атаки локалізовано пожежу на площі 800 метрів квадратних. Наші рятувальники продовжують тут працювати. Дом дрогнулся. Собрался, вышел, посмотрел. Бед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TV 방송 인터뷰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살인자에 비유하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뒤에도 동전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푸틴의 무기인 모든 에너지 거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화답하듯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단계의 대러 제재가 준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Are you ready to move to the second phase of sanctions against Russia or punishing Putin? 이런 발언은 러시아에 대한 직접 제재뿐 아니라 러시아산 제품을 사는 국가에 2차 관세를 물리는 것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대러 압박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유럽도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하는 유럽 각국에 미국산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러시아 석유를 사는 나라에 2차 관세를 부과하면 경제 붕괴로 이어져 푸틴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대표단은 현지 시간 8일 에너지 분야를 핵심으로 한 추가 대러 제재를 논의하기 위해 워싱턴 DC에서 만납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조지아주에서 한국인을 대거 체포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엔 시카고에 불법 이민자 단속을 위해서 군 병력 투입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는 SNS를 통해 대규모 이민자 소탕 작전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시카고 빌딩 숲 위를 날아가는 헬기와 기병대 모자를 쓴 트럼프 대통령. 영화 지옥의 묵시록을 패러디한 합성 이미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화 속 대사를 차용한 나는 아침의 추박 냄새를 사랑한다는 글과 함께 시카고는 왜 그것이 전쟁부라고 불리는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시카고에 군병력 투입을 예고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 범죄가 끊이지 않는 시카고는 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We're not going to war. We're going to clean up our cities. We're going to clean them up so they don't kill 5 people every weekend. That's not war. That's common sense. 시카고에선 군병력 투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Hey, hey, ho, ho. Donald Trump has got to go. Every single immigrant is a human. Every single immigrant has every single right to have their families
stay together. 일리노이 주지사도 트럼프가 미국 도시와 전쟁을 벌이겠다고 위협한다며 정상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보스턴 등지에서 애국자 2.0이라는 작전명으로 이미 대규모 이민자 단속 작전이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조지아 단속이 불법 이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 이후 단행됐다며 미국 도시에 대한 군병력 투입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했습니다. YTN 권중입니다. (9월 8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미국에 구금된 300여 명의 한국 기업 직원들, 일단 장기 구금 사태는 피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 신문에서 다룬 기사들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금된 직원들의 가족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정부나 기업이 가족들에게 아무런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이 수감된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 시설은 매우 열악하다고 전해집니다. 샤워장 페인트 칠은 벗겨진 채 곰팡이가 피어 있고요. 변기랑 천장 환기구는 곰팡이로 뒤덮여 있습니다. 찢어진 매트리스에 벌레가 들끓는 열악한 환경이라고 하네요. 이런 곳에서 사흘 넘게 지내고 있는데 정작 가족들에게는 그 누구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비원 비자를 받았는데 구금된 사람도 많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또 안전한 건지는 모른 채 가족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정보를 파악하는 중입니다. 회사가 시켜서 일을 하러 간 건데 수갑에다 발목에 쇠사슬을 채우는 영상까지 공개가 됐죠. 가족들이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구금된 직원들이 건강 이상 없이 무사히 돌아오길 바랍니다. 이번 사태로 비자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조 단위로 투자금을 쏟는데 미국의 비자 발급 문턱은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한국인을 위한 비자 쿼터도 따로 없어서 기업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미국 비이민 비자 중에 취업 관련 비자 종류부터 보겠습니다. 주재원들이 받는 E나 L 비자, 또 전문직에게 발급되는 H-1B 비자가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주재원 비자는 조건이 정말 까다롭고 전문직 비자는 취득률이 10%도 안 돼서 하늘의 별따기란 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장에선 현실적으로는 이스타 비자, 즉 전자여행 허가제에 의존해 왔습니다. 공사 기한을 맞춰야 하는데 정식 비자를 받기가 어렵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겁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로 비자 발급이 더 까다로워졌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비자 동맹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상황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국인 비자 쿼터를 따내려고 10년 동안 550만 달러를 썼는데 아직 상황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경안보 총괄 책임자는 대규모 단속이 더 많아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체류 한국인들의 우려는 더 커질 걸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대민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개선 시급히 추진해야 할 거로 보입니다. 당장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사태로 6조 원을 쏟은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공장 가동은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화 등 미국에 진출한 다른 국내 기업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지으려면 한국 기술자를 꼭 파견해야 하는데 비자 리스크는 여전합니다. 또 투자 과정에선 긴급 미팅이나 출장 수요가 잦아서 단기 비자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일이 터진 겁니다. 이스타나 비원 비자를 통해 장기 미국 출장을 가던 관행이 타격을 입은 거죠. 세계에선 미국에 뭔가를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타 비자로 입국하려다가 거부당한 사례가 있었는데 기업들 대응이 안일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싱가포르나 호주 같은 나라들은 쿼터를 확보했지만 앞선 기사에서 살펴봤듯이 한국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는 아직 없습니다. 미국의 투자를 늘리라면서 비자 발급은 깐깐하게 해주는 트럼프 정부의 전략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걸로 보이네요.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일부 항공기의 이코노미석 좌석 배치를 333에서 343으로 바꾸려 한다는 내용 얼마 전에 전해드렸죠. 프리미엄석을 새로 만들면서 이코노미석의 너비를 1인치씩 줄인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이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좌석을 개조한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대한항공이 소비자의 편익보단 수익성을 늘리는 데 치중했다는 비판이 컸습니다. 여론이 악화되니까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도 압박을 시작했고요. 대한항공 측이 결국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에선 압박 강도가 세졌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승인 취소가 언급됐거든요. 주 후보자는 좌석 축소 문제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우려가 제기되는 여러 이슈를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비행기 한 기는 이미 343으로 개조가 돼서 계획대로 투입한다는 방침이고요. 아직 개조 전인 10기는 올스톱한 상황입니다. 9월 8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아청소년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 우울증 증상이 사춘기 행동과 크게 구분되지 않아서 이상 신호를 놓치기가 쉽다고 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우리 아이들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소아청소년 우울증 환자가 최근 5년간 70% 넘게 늘어난 겁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20년 소아청소년 우울증 환자는 4만 9천여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엔 8만 6천여 명으로 5년 사이 72% 넘게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국민 전체 우울증 환자가 32% 는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2배가 넘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소아청소년 우울증이 극단적 행위와 연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5년간 초중고생 자살자 수를 보면 2020년 10만 명당 2.77명에서 지난해 4.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소아청소년 우울증이나 자살도 성인과 비슷하게 의욕 저하나 대인관계 축소, 불면증 같은 경고 증상을 동반합니다. 다만 짜증이 늘고 혼자 있으려 하는 등 사춘기 행태와 비슷하다 보니 보호자가 위험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우울증 신호나 사춘기 신호랑 많이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짜증을 낸다든지 좀 표정이 어두워졌다든지 먹는 거나 자는 거나 이런 습관이 좀 변했다든지. 전문가들은 소아청소년 우울증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며 가정과 학교에서 아이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인식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경기 용인에 새로운 프로축구단이 탄생합니다. 용인시가 내년 K리그2 참여를 앞두고 구단의 운영 방향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최대 3만 7천여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용인 미르 스타디움입니다. 가칭 용인FC가 홈구장으로 사용할 곳입니다. 내년 1월 공식 창단에 앞서 시민 250여 명이 참가한 진행 상황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시민 축구단이라는 취지에 맞춰 추진 경과와 운영 계획 등을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감독님을 대신해서 귀와 눈이 돼서 감독님이 최대한 내년에 돌풍을 일으킬 수 있도록 뒤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검증된 실력파와 젊은 유망주를 함께 영입한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5명까지 허용된 외국인 선수도 적극 활용합니다. 한 100여 명 정도 인원을 좀 파악을 해놨고 또 외국 용병하고 또 전지훈련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금 신중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는 평균 관중 8,000명 정도가 모일 수 있도록 시민과 팬의 사랑을 받는 구단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인FC가 또 좋은 성적을 거두고 멋진 플레이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창단을 계기로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도 높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용인FC와 용인상공회의소는 축구단이 지역 기업을 홍보하고 기업은 축구단을 후원하는 내용이 담긴 상생협약도 맺었습니다. 용인시는 오는 2030년 K리그1 승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9월이지만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은 여전히 개장 중입니다. 더위가 이어지고 있고 또 바닷물의 온도도 적당해서 해수욕을 즐기기에 좋은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1000만 피서인파 돌파도 기대됩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여전히 뜨거운 태양과 백사장. 한여름처럼 물 반 사람 반은 아니지만 시원한 파도가 더위를 날려주니 찾는 사람은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9월이 돼도 안전인력과 편의시설 등을 그대로 운영하는 해운대 해수욕장. 전국 다른 해수욕장과 달리 올해 처음 개장 기간을 9월 중순까지로 잡았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해운대 해수욕장이 9월 중순까지 개장을 한다고 해서 혹시 오늘 날씨가 비가 올까 봐 걱정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맑은 날씨에서 지금 물놀이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운대 바닷물 온도는 25도씨 정도고 부산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이어졌습니다. 해수욕을 즐기기에 여전히 좋은 조건입니다. 9월 이후에 평일은 4, 5만 정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8만 정도, 6월 말이나 7월 초보다는 인원수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 개장 이후 지난달 말까지 해운대를 찾은 피서객은 918만 명. 오는 14일 폐장일에는 1000만 인파 돌파도 기대됩니다. 올해 부산 지역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 수도 모처럼 2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여름은 비가 적게 내리고 무더위가 계속돼 부산 지역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예년보다 많았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3년 만에 나타난 개기월식 현상으로 세계 각지에서 붉은 달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새벽 0시 26분부터 시작된 개기월식에 따라 달은 시간이 갈수록 지구 그림자 속으로 서서히 들어서며 점차 짙은 붉은빛으로 빛났습니다. 개기월식은 지구와 달, 태양이 일렬로 정렬될 때 생기는 현상인데요. 이때 달은 지구 그림자에 가려 태양빛을 직접 받지 못하는데 태양빛 일부가 지구 대기층을 지나 굴절돼 달에 도달하면서 붉게 보이게 됩니다. 붉은 빛의 정도는 대기오염 수준과 모래폭풍, 또 산불 연기 등 변화하는 대기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네, 어제 오후 5시 반쯤 경남 김해시 매리에 있는 플라스틱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10시간 넘게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공장 2개 동이 불에 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때 담당 소방서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3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은 소방당국이 날이 밝는 대로 중장비를 동원해서 잔불을 끌 계획입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선선한 초가을 날씨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다만 비구름이 한 차례 지나고 또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짙은 복사 안개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현재 충청과 경북 등 심한 곳은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바짝 좁혀져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0.7도, 대전 19.7도로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남해안과 제주도 곳곳에서는 열대야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9도, 광주와 대구도 29도로 대부분 30도를 밑돌며 어제와 비슷한 수준 보이겠습니다. 다만 전남과 경남, 제주도 곳곳에서는 폭염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낮 동안 산발적으로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지금 비가 내리는 제주도는 오전까지 강한 비가 예상되고 밤부터는 전남과 제주도의 빗줄기가 거세지겠습니다. 특히 이들 지역에는 내일까지 최고 100mm 이상, 경남 남해안에도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밤, 남해안은 모레 오전 사이 비가 그치겠고요. 강릉 지역은 이번 주도 비 소식 없이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아침에는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30도를 웃돌며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부터는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해안가에서는 만조시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